선사시대 사람들도 사생활을 원했을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방 한쪽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마음대로 넘기고 있죠. 뒤에서 누가 목을 쭉 빼고 들여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삐딱하게 앉은 자세를 보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갑자기 옆에서 뭐 봐? 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권력을 하나 줬습니다. 바로 사생활입니다. 우리에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깐 꺼버릴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있죠. 심지어 초인종이 울려도 집에 없는 척할 수 있는 고급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딱 3초만 멈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조금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심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벽도 없고 문도 없고 침실도 없던 시절. 좁은 동굴 안에서 30명쯤 되는 사람이 한데 모여 살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같은 바닥에 누웠습니다. 같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땀 냄새와 연기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갑자기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딱 5분만 혼자 있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닫을 문도 없습니다. 숨을 방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당신을 가려줄 벽 하나 없습니다. 알고 보면 개인 방이 생기기 전 인류의 사생활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시간을 약 20만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위에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인류는 역사 대부분의 시간을 농부나 도시인이 아니라 사냥하고 채집하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20명에서 50명 정도의 작은 무리를 이루고 계속 이동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진짜로 혼자 있는 감각을 거의 몰랐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변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울어도 웃어도 연인과 싸워도 전부 같은 무리 사람들 앞에서 벌어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고대 동굴 유적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침실이나 칸막이처럼 보이는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불을 피웠던 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부족 사람들이 함께 몸을 눕혔을 넓은 바닥이 있죠. 쉽게 말해 온 부족이 한 공간에서 겹겹이 누워 잤다는 뜻입니다. 추운 날 서로 들러붙어 자는 강아지 무리처럼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대인들도 우리처럼 사생활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아니면 사생활이라는 욕망 자체가 현대인이 나중에 만들어낸 사치품일까요?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파푸아뉴기니의 비교적 고립된 부족 사회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부족 사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몸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고 함께 씻고 대부분의 일을 같은 공간에서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정보를 부족 전체로부터 숨기기 위한 문화적 장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와, 완전 자유롭고 개방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무서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공간이 따로 없다는 건 당신의 행동 대부분이 공공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재채기를 조금 이상하게 해도 사람들이 봅니다. 기분이 엉망이라 혼자 울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 어디에도 나만 슬퍼할 수 있는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압박을 견뎠을까요? 어떻게 미쳐버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벽돌이나 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든 최강의 무기를 발명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예의 있게 못 본 척하는 기술입니다. 말 없는 암묵적 계약이었죠. 나는 네가 뭘 하든 못 본 척하겠다. 못 들은 척하겠다. 모르는 척하겠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똑같이 해달라. 이건 21세기의 엘리베이터와도 비슷합니다.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들이 바짝 붙어 서 있지만 모두가 층수 표시만 바라보며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죠. 고대인들은 눈빛을 벽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벽은 없었지만 서로의 시선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겁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깨고 일부러 남을 캐묻거나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몰아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부족의 결속을 깨뜨리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하면 무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거의 죽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생활은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아주 교양 있게 눈을 감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러다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인류는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끝없이 떠돌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축을 기르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신이 땅 한 조각, 곡식 창고 하나, 소 몇 마리를 갖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진짜 벽이 필요하구나. 사생활의 본질은 결국 통제입니다. 내 재산을 통제하는 것, 내 정보를 통제하는 것, 내 몸을 통제하는 것. 누구나 아무 때나 내 집에 발을 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의 약 9,000년 전 유적, 차탈회이크에서는 꽤 기묘한 풍경이 발견됩니다. 집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고 벽과 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골목길이나 현관문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 뒤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굴시대처럼 그냥 텅 빈 바닥 하나가 아닙니다. 집안에는 용도가 나뉜 구역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단, 요리하는 공간, 식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죠. 집은 이제 단순히 비를 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몸, 나의 가족, 나의 재산을 담아두는 봉쇄된 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생활 혁명에서 가장 뒤로 밀려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에게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같은 침상에서 잤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쁨과 분노, 싸움, 병, 그리고 어른들의 민감한 장면까지 그대로 보며 자랐습니다. 필터는 없었습니다. 공간은 너무 비싼 자원이었고 그것을 아이 하나에게 따로 떼어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사생활을 찾았을까요? 어른들이 건축과 벽을 이용했다면 아이들은 시간과 이동을 이용했습니다. 양을 치러 가는 시간, 물을 기르러 개울가로 가는 시간, 숲 가장자리에서 열매를 따는 시간. 이런 혼자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작은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길 위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시를 벗어나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민망하지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한 문명의 사생활 수준을 알고 싶다면 그 문명의 화장실을 보면 됩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지만 꽤 정확한 기준입니다. 수만 년 동안 배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가능한 곳에서 해결했습니다. 잠글 문도 없고 향기 나는 휴지도 없고 민망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의 정점 중 하나로 불리는 로마 제국에 가서도 화장실은 여전히 매우 사회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로마는 도로, 수도, 하수시설, 법률을 갖춘 거대한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변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포리카라고 불리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방 안에 긴 돌의자가 놓여 있고 그 돌의자에는 둥근 구멍들이 줄지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과 구멍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아래로는 물이 흘러 배설물을 씻어 내려갔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앉아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볼 일만 본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그날 가장 뜨거운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근심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사회생활을 했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위생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이 규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돈은 언제나 사생활을 가장 먼저 사들이는 도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진흙 벽돌로 만든 작은 단칸방에서 가족끼리 다닥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반면 이집트의 귀족들은 여러 방을 갖춘 큰 집을 지었습니다. 앞쪽에는 손님을 맞는 공간이 있고 뒤쪽에는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경계가 낯선 사람을 막아주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들에게는 개인용 변기와 그것을 치우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이는 점점 벽의 두께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 침실까지의 거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 같은 거대 도시가 등장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갈망은 법적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수만 명이 좁은 도시에 밀집해 살면 생활 공간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고대 법은 집이라는 공간을 매우 강하게 보호했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일부 조항은 믿기 어려울 만큼 잔혹했습니다. 침입자는 처형될 수 있었고 심지어 그가 침입하려던 집의 벽 안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남의 집 선 넘지 마라. 진짜로 벽이 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 이르면 세계는 더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고라입니다. 광장, 시장, 토론의 장소. 남성들이 권력과 명예, 존재감을 드러내는 공적인 무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이코스입니다.
집, 가족, 살림의 공간. 바깥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사적인 영역이었죠. 하지만 그리스의 사생활은 모두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여성들에게는 사생활이 오히려 감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집 안 깊숙한 공간에 머무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공적인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부도덕함과 연결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사생활은 보호이면서 동시에 통제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군가는 안전해졌지만 누군가는 갇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인들은 공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틀어박힌 사람을 이디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훗날 영어의 idiot, 즉 바보라는 단어의 뿌리와 연결됩니다. 그들에게 지나치게 사적으로 산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죽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생활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 문명도 있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중 하나가 고대 중국, 특히 주나라 시기의 예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가들은 예라는 거대한 행동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윗사람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숙일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지, 길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은 거대한 연극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유교는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하루 종일 쓰고 사는 일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를요. 그래서 집은 그 가면을 잠시 벗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앞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을 기르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대를 앞서 이런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공적인 무대 위에서 완전히 진실할 수 없습니다. 공중 앞에서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은 그 연기 뒤에 남아있는 진짜 인간을 보존하는 장소가 됩니다. 로마인들도 이후 비슷한 생각을 법과 건축 속에 녹여 넣었습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고 로마의 도무스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층층이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 마음속 세계를 지키기 위한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 기술은 거창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일기,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읽도록 쓰인 편지였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도 친구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공개 연설장의 키케로는 당당한 웅변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편지 속에 그는 불안해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무너지고 권력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언어 속의 사생활은 그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적어도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그는 약해질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생활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생활은 언제나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진 길고 질긴 싸움이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행동으로 서로의 눈을 가렸습니다. 농업시대에는 벽돌과 돌로 벽을 세웠습니다. 제국의 시대에는 법으로 문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생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부자와 권력자에게 먼저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주인의 침대 아래나 복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방도, 혼자 숨을 어두운 구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보이는 존재여야 했고, 늘 대기해야 했고, 혼자 있을 권리 자체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 혹은 이어폰을 끼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버릴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큰 사치품 중 하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불편함, 기묘한 생활 방식,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조금씩 만들어낸 권리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수만 년 전 모닥불 옆에 앉아 코를 골며 자는 30명의 동료를 바라보던 최초의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소망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단 1분만이라도 조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뒤에는 이렇게 이상하고도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앞으로도 함께 파헤쳐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역사 속에 숨어있던 기묘한 이야기들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